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올까요? 요즘 규제 완화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바뀔 거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긴축 공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눈에 띄게 약화가 되고 있죠.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 증시는요, 폭락세가 또 연출됐어요. 자, 그런데 증시보다 시장 지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3월 8일 123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103불 수준으로 찍고 있고 현재 100불이 깨졌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수요 감소 이슈가 좀 불거진 겁니다. 중국 장춘시에서요, 도시 봉쇄가 3월 11일 날 들어갔거든요. 여기 인구가 906만입니다. 왜 봉쇄하나 봤더니 6일간 140명 확진됐다고 봉쇄에 들어갔대요. 물론 대한민국 집계 기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봉쇄할 일인가 싶죠. 자, 그런데 3월 14일 날 중국 선전시 인구 1700만 명인데 여기서 봉쇄를 또 시작한 겁니다. 12일간 3,400명이 확진돼서 봉쇄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은 남한 면적의 2배의 크기의 지린성 인구 2,400만 명인데 봉쇄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전면 봉쇄를 선택을 한 겁니다. 남한 인구 수준의 이동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겠구나 해서 유가가 하락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초토화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어젯밤 증시에서 2.14%로 올라갔죠. 2019년 5월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럼 중앙은행이 마음 놓고 긴축할 수 있겠구나. 자, 그것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3월을 기점으로 양적 완화가 종료되잖아요. 매수했던 행위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조만간 진행되겠네. 그래서 갖고 있던 국채를 내다 팔지는 않겠지만 만기되는 국채를 이제 다 재매수를 적게 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뛰고 있는 겁니다. 3월 FOMC에서 양적 긴축 스케줄이 공개될 거예요. 자,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도 채권시장도 초토가 되겠죠. 자, 오늘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요 2014년 9월 이후에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2.78%까지 올라갔습니다. 조만간 3%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코픽스 금리가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지표죠.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이 코픽스 금리와 연동해서 가상금리와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후에 대출금리가 산출되거든요. 자, 그런데 3월 15일 날 발표된 2월 코픽스 금리가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고요. 이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금리도 올라가고 우대 금리가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잠깐 대출 금리가 좀 낮아졌었는데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환율 역시 계속 치솟았습니다. 1244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환율이 왜 중요하다? 이게 수입 물가에 큰 영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와, 1200원도 높은 수준인데 1244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했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년 동월 대비 수입 물가 지수가 29.4% 뛰었고요. 전월 대비해선 3.5% 뛰었습니다. 자, 1년 전 대비해서 30% 가까이 오른 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선제지표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품목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월 대비해서 봤더니 옥수수가 무려 15% 올랐고요. 원유가 11% 올랐습니다. 나프타 8.4%, 제트유 10.8%, 그리고 알루미늄 정연품이 3.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공산품 서비스 요금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여기에 내포가 돼 있다는 거죠. 왜? 생산자 입장에서 계속 물가 압력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럼 3월 물가는 어떨까요? 2월 CPI 3.7% 나왔죠. 문제는 3월 CPI부터는 4%대 물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시면 저희가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휘발유 가격하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휘발유 가격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4%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5월까지 못 기다리고 4월에 바로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오늘 2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것을 까봤더니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의사록을 살펴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 인상 이후에 통화량이 왜 증가하냐, 그거에 대한 금통위원 지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통방문에 보면은 금리 인상을 3차례 한 거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금리 안 올릴 줄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3개월 동안 그냥 뭐 하냐? 자, 이런 통화량 증가나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겠구나, 이렇게 금통위원이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이 이제 지명이 곧 될 겁니다. 지명되는 총재가 누가 되든 이 금리 인상 흐름은 꺼트리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둘기나 매를 나누는 기종도요, 어느 정도 물가 안정 목표제 수준에서 있을 때 비둘기든 매든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긴축적으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뭐 경기를 부양하니 많이 결정하는 거지, 지금처럼 물가 불안 상황에서는 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2%는요, 뭐 진짜 현실이에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이건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걸로 제가 뭐 부동산의 사형 선고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011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2010년, 2011년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갔지만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왜냐면은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 워낙 큰 자산 가치 하락 충격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도 같이 올린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미국은 언제나 한국보다 물가에 과하게 대응을 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3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에 FOMC에서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0.5%포인트 안 올렸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올해 있는 FOMC 회의 모두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0.00%에서 0.25%포인트로 돼 있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연말 정도 되면 2%포인트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올해 미국 금리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금리에 영향 못 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년 미국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내년 기준금리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어떤 전망이 나왔나 볼게요.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는 2023년 미국 기준금리가 3%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최대 0.75%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최소 2.25%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정책금리를 설정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이 진짜 틀린 것이 아닌 게, 자, 보세요. 연준의 금리 결정 과거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저물가 시대의 금리 결정한 거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죠. 이때 보면 굉장히 완만하게 올립니다. 분기마다 한 차례씩 올리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자, 이게 저물가 시대의 금리 인상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고물가 시대의 금리 인상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렇게 산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난다? 그냥 회의 때마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1년에 8차례씩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블랙록의 전망대로 내년 미국 물가가 4% 수준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4%가 넘을 것이고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아무리 못해도 3% 초반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부동산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 실감 안 나실 거예요.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잖아요. 1.25%. 수요자 입장에선 고금리가 맞아요. 대출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현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예금 금리가 1.6%인 저금리 상황이고요. 입주 물량 역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을 통한 일기 신도시 등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가 있는 지역도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쟤 또 폭락 이야기 하나 보다 싶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만약 주식처럼 아파트를 단타로 사고 팔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6월 1일부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너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에 처분하면 양도세율이 70%고요. 2년 미만은 60%예요. 그러면은 잠깐 좋을 것 같다고 들고 빠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좋든 싫든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때까지는 이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좋다고 들어가면 진짜 크게 우려할 가능성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2, 3개월만 보지 마시고요. 1년 뒤, 2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악재 다 몰려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약보합 정도예요. 왜? 올해는 집주인들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팔 이유가 많아지는 건 내년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시기에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셋집에 돈이 묶이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는 바로 쇼킹무동산원 아파트 교과서, 이 안에 있는 지식이 앞으로 기회를 잡는데 꼭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